이야기는 1788년 2월 22일 춥고 흐린 날씨의 항구 도시 단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훗날 철학의 제왕이라 불리게 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일리 쇼펜하우어는 매우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볼테르를 읽는 지적인 취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 아르투어를 직접 지었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르투어라는 이름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철자가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이 자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유능한 국제무역상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야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내면에는 상인의 피가 아닌 전혀 다른 기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유난히 예민하고 우울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곤 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생을 건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지금 바로 대학 진학 준비를 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2년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하겠느냐? 단, 여행을 선택한다면 돌아와서는 학자가 아닌 상인이 되어야 한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쇼펜하우어였지만 어린 소년에게 2년간의 유럽 여행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행을 선택했고 이 긴 여정은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유럽의 도시들 이면에서 그는 끔찍한 빈곤과 질병,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툴롱에서 쇠사슬에 묶인 갤리선 노예들의 비참한 눈빛을 보았고 영국 런던의 뒷골목에서 처참한 빈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17세 때 마치 붓다가 왕궁을 뛰쳐나와 고통스러운 세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삶의 비참함에 눈을 떴다. 이 여행은 그에게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으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염세주의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함부르크의 상사에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부 정리와 물건값 흥정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몰래 책을 숨겨 읽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1805년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울증을 앓던 아버지가 집 근처 창고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였지만 가족들은 그것이 자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쇼펜하우어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 덕분에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억지로 상인 노릇을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화의 도시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당대의 대문호 괴테와 교류하며 살롱을 열었고 곧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뒤늦게 김나지움에 입학하여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2년 과정을 단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괴팅겐 대학에 입학하여 꿈에 그리던 철학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칸트의 비판 철학에 심취했고 특히 당시 유럽에 막 소개되기 시작한 고대 인도 철학, 우파니샤드를 접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양의 허무와 서양의 이성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사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밝고 사교적이었지만 아들 아르투어는 어둡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우울한 표정을 견디지 못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경박한 사교 생활을 경멸했습니다. 결정적인 파국은 1813년에 찾아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든 어머니가 뿌리에 대한 책이라니 약제사들을 위한 책이냐? 라고 비꼬자 자존심 강한 쇼펜하우어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연애소설이 헌책방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내 책은 불멸의 고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말다툼 끝에 어머니는 아들을 계단에서 밀어버렸고 쇼펜하우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24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처절한 모자 관계는 훗날 쇼펜하우어가 여성에 대해 지독한 편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결별한 후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으로 거처를 옮겨 자신의 모든 사상을 담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고독한 사색 끝에 1819년 31살의 나이로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훗날 성경처럼 읽힐 것이다. 나는 인류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는 들뜬 마음으로 세상의 찬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책은 전혀 팔리지 않았고 서평조차 실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남은 책들을 헐값에 파지로 넘겨버렸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이성과 역사의 발전을 찬양하는 헤겔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기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이자 고통이라고 말하는 쇼펜하우어의 어두운 철학은 철저히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오기와 도끼가 생긴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의 강사 자리를 얻어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 시간을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헤겔의 강의 시간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학생들이 진정한 철학을 알아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헤겔의 강의실은 수백 명의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고작 45명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고 평생토록 헤겔을 사이비 철학자, 정신병자라고 맹비난하며 질투와 증오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헤겔은 베를린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다 콜레라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반면 죽음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쇼펜하우어는 재빨리 짐을 싸서 프랑크푸르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27년 동안 고독한 은둔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그의 일상은 시계 바늘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을 하고 진한 커피를 직접 끓여 마셨습니다. 오전에는 오직 글을 썼고 정오가 되면 플루트를 불었습니다. 점심은 항상 최고급 호텔인 영국 호텔의 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2인분의 식사를 차려놓고 혼자 먹으며 맞은편 빈자리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언제나 그의 유일한 친구인 반려견 푸드를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개를 너무나 사랑하여 개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팍한 표정으로 개를 끌고 다니는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떤다.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바로 이 고독한 시기에 탄생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만의 평온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 고독을 단순히 외로움이 아닌 위대한 정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쇼펜하우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무명 철학자로 살았던 그에게 1851년 예기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환갑이 넘어 펴낸 수필집 여록과 보유가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운 형이상학 대신 행복, 죽음, 사랑, 독서 등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룬 이 책은 실패와 좌절에 지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유력 잡지에서 그를 독일에 숨겨진 현자로 소개하면서 그의 명성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40년 전 먼지가 쌓여 폐기 처분되었던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다시 인쇄되기 시작했고 서점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를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프랑크푸르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밥을 먹는 호텔 식당은 그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된 쇼펜하우어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나의 황혼은 이제야 여명처럼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결국 승리했음을 확인하며 만년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제6장 평온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울림. 1860년 9월 21일 아침, 평소처럼 일어난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는 아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향년 72세. 고독했지만 위대했던 철학자의 조용한 퇴장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와 1848년 혁명 당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없이 딱 한 단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이름만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의 철학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그의 철학을 음악으로 구현했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헌책방에서 우연히 그의 책을 발견하고 나의 스승을 찾았다며 전율했습니다. 톨스토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토마스 만 등 20세기를 이끈 거장들이 모두 쇼펜하우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라는 맹목적인 의지가 우리를 휘두르고 있음을 깨닫고 예술과 동정심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 고통을 넘어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160년이 넘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억지스러운 긍정보다는 그의 차가운 위로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의 고통을 고민하고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